발제하는 안희열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한국침례교회가 시작된 지 130주년이 되는 축복과 감사의 해입니다. 한 사람의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이제 한 3,500교회로 성장한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이요, 또 저희들에게 중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또 있다고 봅니다. 이번 페니 학술대회를 통해서 당시 130년 전 한국에 방문했던 다른 타 교단의 온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맥켄지, 스와렌, 수많은 많은 선교사들은 당시의 북장로교라든가 북감리교라든가 호주 장로교라든가 또 캐나다 장로교를 통해서 후원을 많이 받고 왔지만은 후원 교단 없이 홀로 단신으로 와서 46년 동안, 저는 또한 선교학 교수다 보니까 우리 민경배 박사님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콤 페닉의 토촉화 선교를 평가하셨는데, 저는 또 선교학에 몸담고 있고 지난 한 7년간 한 400명의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선교사적인 관점에서 페닉의 그 토촉화 선교를 분석하고 비평해 보려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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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논산 올라, 왜 제가 있어요? 제가 왜냐면 이 PPT 때문에. PPT. 예, 할 때 같이 올라갑시다. 예, 우리 겸손하게 합시다. 그냥. 예. 그래서 다른 타 교단의 선교사님들은 교단의 후원을 많이 받았지만은 말콤 페니 선교사님은 소위 우리 한국식 스타일, 맨 땅에 헤딩하기, 그냥 아무것도 진 것이 없이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실수를 참 많이 하셨어요. 무려 한 13년의 세월 동안. 26세에 한국에 와서 그가 만 39세, 한국 나이 40세 때만, 그때까지 결혼도 안 했습니다. 페닉이 갖고 있는, 여러분께서 사진을 보시면 페닉은 강직하신 분이요, 또 그분은 한번 이게 진리다로 믿으면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보니 결혼도 그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한국에 와서 그가 마지막 46년의 세월을 보내고 2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250명의 사역자를 배출하게 된 그 동기가 뭘까? 특별히 저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헨리 벤이라는 분이 1851년에 토착화 선교라는 것을 처음 발표하신 분인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70년 전에 이런 토착화 선교 원리를 자립, 자치, 자전의 원리를 처음 소개하셨던 그 헨리 벤의 토착화 원리를 가지고 말콤 페니 선교사님의 사역을 한번 비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페니 선교사님이 토착화 선교를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49페이지에 보시면은 페닉은 13년 동안 단 한 명의 제자도 얻지 못해서 그가 조금 전에 오전에 발제하신 것처럼 가르치면 도망가 버리고,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선교 사람들이 베트남, 캄보디아에 가면은 한국 선교 사람들이 인기 짱이거든요. 한국어 배우면 도망가 버려요. 그런 것처럼 영어를 배우고 다 도망을 가는 그런 시점에서 13년이 지난 이후에 신명균이라는 사람을 처음 영적으로 태동하게 됩니다. 그때가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의 자서전에 보면은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 공부는 현지인이 아닌 서양인이 해야 된다고 하는 자문화 우울주의가 너무나 컸던 사람. 성인종을 무시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또 한국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던 그 사람이 신명근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당시에 공주, 강경, 칠산 지역에 파송을 했는데 무려 2년 동안 12교회를 개척합니다. 자기는 원산에서 단 하나의 교회도 세우지 못하는데 왜 저 현지인 지도자는 원산에서는 한 명의 지도도 한 명의 일꾼도 세우기 힘든 나이인데 어떻게 토착화 지도자는 저렇게 잘할까?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화 우월주의가 복음의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토착화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토착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에 대한 선이해가 있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아마 사진전에서 이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산에 있는 이제 그 페닉스 선교사에 함께 있었던 그 식솔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상단 제 쪽으로 봤을 때에 좌측에서 세 번째에 안대벽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안대벽이라는 사람은 하단 제일 좌측에 있고요. 1889년 12월에 한국을 방문하였던 페닉은 소련 땅에 가서 짧은 기간 동안 저 안대벽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됩니다. 그 하숙을 할 때에 소련에 있던 안대벽의 가정은 당시 아주 그 당시 때 유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가운데 한자를 읽을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안대벽의 어머니였어요. 좌측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그 당시 때는 만으로 27세겠죠. 안대벽을 보니까 좀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지켜보면서 예수 영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원산교회에 가서 원산교회를 세우는데 기초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에서 1년 미만으로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원산으로 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 안대백의 그 아버님이 14살 되던 나이에 일찍 하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안대백이를 14살에 당신이 좀 키워달라 해서 양아들로 키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단 제일 끝에 보시면은 여성이 한 분 있는데 그게 안대백의 딸, 안대백의 여동생 안덕과입니다. 그래서 양자로 그 다음에 양녀로 이제 입양을 하면서 키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훗날 소위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큰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오전에 우리 조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속을 알아야 되고 예를 알아야 되고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관계인 거예요. 관계를 잃어버리면은 복음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페닉이 알게 되면서 점차 내가 한다는 것, 서양 선교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점차 버리게 되고요. 나중에 189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페닉이 6년 만에 소련 땅을 밟게 되는데, 그때 한 300명이 오늘처럼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그때 전도하고 데려온 사람이 바로 안대백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는 내가 이곳에서 설교를 잘해서 부흥회를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전에 머물고 하숙을 했던 안대백의 어머니의 그 덕택에 내가 부흥회를 잘하게 된 것을 그의 자서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로 하여금 선교사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사상을 깨게 되고 현진 중심으로 틀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콤 페닉의 이러한 삼자 원리의 그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착화 선교는 헨리 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성공회의 해외 선교회 사무총장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당시 성공회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돈을 투자한 만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면 미션 스테이션, 선교 기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좋은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그 좋은 땅에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해서 소위 말하면 영어 잘하는 현지인들을 불러서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미션 스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선교 기지에서는 토착화 교회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어 잘하는 현지인을 갖다 섞이면 하면 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한 만큼 열매가 없다 보니까 성공회의 사무총장이었던 헨리 벤이 이런 선교 전략은 안 된다. 그러면 사도행정식 선교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초기부터 소위 말하는 파송교회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립으로 하는 그 원리를 만들어서 헨리 벤의 삼자 원리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것이 그 당시 때에
소위 말하면 내외 선교 정책이라는 것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내외 선교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내외 선교 정책이 10가지가 있는데 페닉은 내외 선교 정책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 10가지 가운데 자립, 자치, 자전이 있지만은 특별히 선교지 분할 정책에 있어서는 아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책 가족에 있는 50쪽 각주 63번과 64번을 보시면은 선교지 분할 정책을 4가지 이유로 반대했는데요. 그가 잔선에 든 생명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교지 분할 정책은 축복을 가다주는 정책이 아니고 또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정책은 임기응변식 방식이고 또 선교사 숫자에 비례한 의결권과 그다음에 지역 배분의 방법은 좋다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콤 페닉은 내부 선교 정책에 의해서 토착을 하지 않느냐? No. 저는 그래서 페닉의 토착화 원리는 내부 스타일이 아닌 헬리베 스타일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페닉이 그러면은 이러한 토착화 선교를 하게 됐던 것을 그의 자립, 자치, 자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전치규 목사님의 소인 전식 안사님 고정에 의해서 조감들을 그렸고요. 당시 초기에 원산 총부의 주소입니다. 원산시 광교동 144번지인데 이것이 현재는 평화도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총부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제가 한 3개월 걸렸습니다. 원산 총부가 어디 있을까?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원산 총부는 현재 원산시 평화동 앞서 있는 저 조각들을 따르면은요 원산역에서 한 500m 떨어져 있습니다. 원산 총부는. 그리고 원산 총부에서 한 200m 올라가면은 그게 원산 농장이 있는데 바로 원산 총부는 현재 원산역에서 우측으로 보시면 평화동 일대가 당시에 광교동입니다. 저 광교동에서 한 200m 올라가면은 바로 원산 농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산 사범대학교 부근입니다. 저는 제 꿈은 제가 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학교를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 북한 땅에 들어가서 제가 선교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 저 뒤에 있는데 아멘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는 북한 땅에 들어가서 옛날에 페닉에 지냈던 복음의 빛을 제가 받는 게 제 꿈인데요. 저기 동해 바다가 보이는 저 지역에서 페닉이 당시에 10만 평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수원이 2,000평이었습니다. 당시 가수원이 2,000평이면요 요즘 말하면은 아주 잘 나가는 선교사고요. 요즘 용어로 말하면 뽀대 있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이 원산 농장을 운영하면서 당시에 아주 그 농장의 경영이 잘 되어서 당시 원산 시장이었던 윤추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지역의 침략의 목사인 말콤 페니 목사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원산 농장에서 거두들인 과일이 잘 자라서 수확 중에 있다. 그래서 농장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수확을 러시아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수출할 만큼 잘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내가 소위 말하면 일하고 땀에서 벌었던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정말로 교회 개척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선교는요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BJC라고요. Benefit, Job, 그 다음에 Church Planting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이익을 창출하거나 그리고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은요 삼성이나 현대나 소규모 하시는 분들도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것은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런적인 관점이 왔을 때 말콤 페니 선교사님은 원산동에서 평평이 그런 가수원을 개혁하면서 거기 들어오는 수익 200개의 교회를 교회 사역비로 250명의 사역비로 쓴다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는 자립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있던 그의 제자들은 어떨까? 그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신명균입니다.
13년 만에 낳은 제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원산에서 한 480km 떨어져 있는 공주 강경 칠산 일대에 2년 동안 12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강경 침례교회, 그 다음에 지금의 공주 침례교회, 더 나아가서 칠산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이 신민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동아기독교는 모든 교회 개척이 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조직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정교회 스타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 모든 자립은 당시 순회 목회자로 활동하던 순회 사역자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명균을 통해서 그 다음 2대의 장석천 목사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인데 신명균의 안수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게 되었고 당시에 동아기독교의 소위 말하면 가장 잘 나가는 부흥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많은 부흥의 불길이 이겨나가게 되었고 그 모든 생활비는 스스로 자립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장석천 목사님은요, 당시 칠산에서 유지였고 양반 가문의 출신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의 부친인 이제 좌측에 있는 분이 장기영 감로시고 좌측에 있는 분이 장석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칠산교회의 어떤 귀한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장석천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분이 바로 손필환입니다. 청량하게 탁월한 인재인데요. 그래서 이 손필환은 특별히 교회 개척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되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대한기독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 모든 자립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지역교회 목사님의 자립이 아니라 늘 우리 이게 존경하는 허청장님이 계시지만은 소위 말하면 불고가사, 불고처자,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처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자립을 하며 선교했던 분들이 바로 당시의 페닉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에 자치에 관한 거는요, 여기 보시면 당시 페닉과 그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1기는 1889년부터 1914년 소위 말하는 2대 감목이 형성되기 이전까지인데 그전에는 아주 참 잘했습니다. 신민군을 중심으로 해서 장석천, 손필환을 통해 가지고 현지인 지도자가 당연히 그 제자들은 공주 강기 칠산에 있다 보니까 요 짧은 1, 2기간 동안에 자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2기입니다. 1914년부터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1906년부터 대한기독교회가 형성된 1906년부터 1914년까지인데요. 날짜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대한기독교회가 형성했던 1906년부터 1914년까지는 소위 제14장 제46개 조항으로 형성된 조직을 교구를 만들었는데 당시 감목은 모든 인사권과 파송권을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목사는 오늘날 담임 목사가 아니고 순회 목사이고요. 그리고 총회장 경험이 있던 안사는 또 순회 목회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 시기에는 한국인에 의한 교회 운영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는 우리 한국 침례교회단이 페닉의 그런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배우는 시기였고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3기로 1914년부터 1944년까지는 한국인에 의해서 이제 교단이 운영되는 시기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 페닉이 한국에 와서 그의 나이 51세 때, 저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51세 때에 대한기독교를 세운 지 불과 8년 만에 저는 페닉의 성품과 성격을 보면은 계속 할 것 같은데 그가 대한기독교를 세운 지 10년이 채 안 돼서 위임을 합니다. 이정동 목사에게. 그것도 현지인에게요. 왜 그럴까? 그가 아마 오래전 13년 동안 가르치면 배신하고 그 수많은 많은 아픔을 겪다 보니까 한국인을 통해서 토착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그런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한국에 와서 감목이 된 지 8년 만에 모든 것을 현지인에게 유임을 해서 1944년까지 교단 폐쇄를 당할 때까지 한국인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정덕 목사님을 세우고 난 이후에 교권 파동을 겪게 되면서 나중에 신명균, 그다음에 손필한 이런 분들은 교단을 떠나가게 되어서 많은 그런 아픔이 저희 교단에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면 저는 선교사들을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당시 패닉이 일찍이 한국인에게 모든 위임금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부정적임이 있어요. 저는 자치라고 하는 것은 패닉 선교사가 소위 말하면 총감독으로 있을 때보다도 현지인이 소위 말하면 그것을 위임받아 사역에 나갔을 때는 일제강점기였는데 그 일제강점기에 그러면 더 쪼그라들었냐? 교단이 쪼그라지거나 반쪽이 났으면은 자치는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왜? 여기에는 돈과 관련되어 있고 많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는 패닉 선교사님이 착고하고 난 이후부터 오히려 교단이 이제 여러 이제 소위 말하면 자료에 의하면 훨씬 더 교단이 부흥이 되어 있습니다. 1949년까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에 관한 것은 패닉의 토착화 선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뒤에 우리 이사야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금년 1월 달 제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자전은 우리 동아기독교의 얼굴이고 가장 잘하는 복음 전파의 가장 1등 공신을 할 수 있는데 당시 1918년 10월 20일 네 분의 사람이 당시 원산을 출발해서 당시 연해주 우스리스크, 크라스키노, 블라디보스톡, 지금의 빨치산스크 이런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이 포시의 지역에 1918년 10월 20일 네 분이 큰 풍랑을 만나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시의 이정표고요. 제가 가서 다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총회장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 있는데 이 지역에 좀 우리 한국 침례교에서 총회에서 우리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있는 곳이에요. 이런 순교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이 참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영하 25도 30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침례교회가 이런 지역에 기념교도 한번 세우고 기념비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못 믿을까 봐 제 사진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패딩을 입고 가가지고요 영하 25도 30도 사진에 제가 그 포시엣 모카오 지점에서 네 분이 순교했는 아픔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 침례교회는 복음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것을 기억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김영교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패닉 선교사님이 토착화 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 토착화 선교에 대해서 1852년에 세워 난 이후부터 1970년대부터 토착화 선교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너무 복음의 본질만 추구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 컨텍스트를 놓치기 때문에 토착화 선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비평을 하신 분들이 주로 플로신학교 교수들이었어요. 토착화 선교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 그럼 패닉에게도 그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보시면은 패닉은 이 토착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삶으로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주신 것은 패닉이 살고 있는 원산 자택입니다. 여러분 사진 좀 보실 텐데 보시면은 초가집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안대백이 있고요. 양아들. 중간에 그 안대백 어머니가 있고요. 제일 좌측에 양녀 안덕가가 있습니다. 그의 집이 초가집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명균을 세워 난 이후에 그 사람을 공주 지역에 보냈을 때에 신명균이가 참 교회를 하는데 너무 집이 어려웠어요. 한번 보세요. 원서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신 목사님의 방 한 칸 크기가 1.8평방미터, 1m도 안 됩니다. 저렇게 가난한 곳에 살고 있어서 당시 패닉이 당시 $50를 줬습니다. 내가 이 새로운 집을 지어라 했는데 2년 후에 가보니까 집을 짓지 않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신명균에게 그가 $120 얼마를 줬다고요? $120는 당시 경성의 집안채 값이 $100였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서울의 경성에 요즘에 아마 우리 민박사님 서울에서 오셨는데 강남에서는 10억이 넘습니다. 강북은 5억 정도 되고요. 그들을 주고 보세요. 신명균이 지었던 집은 목조 건물로 좋고요. 제가 보시면은 패닉이 살고 있는 집은 초가집입니다.
집이에요. 과연 우리 한국 선교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 하는 것은 내가 소위 말하면은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한국의 기질에 딱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토착화 선교는 우리 한국 사람의 성품 성향에 맞기 때문에 참 좋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평신도 사역자를 배출하는 데 힘썼기 때문입니다. 당시 동아기독교의 모든 교구가 패닉의 1인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특별히 평신도 훈련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우리 조혜연 박사님이 깔때기 표현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보시면은 당시에 시베리아 선교사 4인 선교사라든가 그리고 선교를 당한 중국에서 6명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다 평신도들이었어요. 이런 면들을 보면은 패닉은 정말로 평신도 동원에 탁월한 인재였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사경 공부를 통해서 달편지를 통해서 그의 모든 신앙을 이런 사경 공부를 통해서 잘 해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그 말콤 패닉의 토착화 성경을 평가해 보시면은 인간적인 교만함이 묻어 있는가? 패닉의 모든 교회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지역교회 같은 이런 담임 목사 제도가 아니어서 순회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말콤 패닉은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인간의 교만함이 묻어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패닉은 성령 역사를 제한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런 복음 참여를 보시면은요, 복음 참여 223장을 보시면은 사랑하시는 수님이라고 발표하시면서 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경 공부라든가 복음 참여를 통해서 당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토착화 교회라면 꼭두가시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조절하면은 선교사가 조절하면은 현지인 리더는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자치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가 떠난 이후에 토착화 교회가 쪼그라들면은 저는 그거는 꼭두가시 교회라고 봅니다. 그러나 패닉이 1935년 사망할 당시 때는 교회가 200개 교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1944년부터 49년 이제 일제강점기 마지막 끝자락에 있을 때는 교회가 한 250여 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지켰기 때문에 100% 소위 말하면 패닉의 꼭두가시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교주의에 빠져드는 그런 함정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 당신은 순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요즘같이 개교주의보다는 오히려 더 연합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 동아기독교회는 순회 목회자로서 연합이 잘 되어서 요즘보다는 이런 개교주의는 당시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문제는 이런 반지성주의, 소위 말하면은 당시에 너무 사람들을 이끌고 세우는 신학훈련의 약한 면들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패닉을 보시면은 패닉을 통해서 신명근이 태어나고 신명을 통해서 장석천이 나오고 손편이 나오는 이런 토착화를 통해서 잘 입은 패닉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잘했다고 보고요. 자전은 아주 탁월하게 잘했고요. 지금을 내놔도 뭐 어디를 가도 선택이 없고요. 자치에 있어서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가 자치는 좀 노력하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콤 패닉은 오늘날 우리 토착화 선교의 롤모델이 됨을 제가 발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